안녕하세요.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오늘 테드 마지막 연사자 3학년 한정빈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민 작가 황순원님께서 쓰신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소설입니다. 제 강연 제목도 이 책에서 따온 것이죠.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도중입니다. 등장인물은 보이시는 대로 총 셋, 주대위, 김일등병, 그리고 현중이입니다. 주대위는 전쟁터에서 허벅다리에 총으로 인한 관통상을 입게 되고 걷는 것이 그로 인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김일등병은 부상당한 주대위를 악착같이 업고 다니며 절대로 주대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은 그렇게 깊은 산속을 헤매게 되죠. 부상병을 끝까지 챙기는 김일등병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답답했던 현중이는 어느 날 밤 이 둘을 떠나서 혼자 인가를 찾겠다며 나섭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실족을 하여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현중이의 시체는 며칠 후 주대위와 김일등병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둘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결국 둘은 반포기 상태로 산길에 드러눕게 됩니다. 김일등병은 밤낮 성인 남성 한 명을 등에 업고 다니려니 피곤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죠. 주대위는 김일등병에 미칠 듯한 피로감과 현중이의 죽음이 마치 모두 본인의 탓인 듯하여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자결을 결심하게 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주대위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의 주대위는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에 자신의 머리에 들이밀려던 총뿌리를 김일등병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업으라 폭력적으로 명령하게 되죠. 김일등병은 자신을 노려보는 총구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대위를 등에 업고 죽음의 행군을 떠나게 됩니다. 밤을 꼬박 새워 산등성이를 넘으며 주대위의 명령에 복종하죠. 여기서는 책의 한 대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닿는 권총의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속으로 주대위 나쁜 녀석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살겠다고 며칠 동안 밤낮 본인을 챙겨주고 위해주던 동지에게 총뿌리를 들이밀다니 김일등병이 불쌍히 죽겠죠.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전 1학년 때 우리 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흥사단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주기적으로 우리 학교 인근 지역의 아동 보육센터로 가서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름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 학생이 영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학생의 옆에 가서 앉아서 그 학생이 영어 숙제하는 걸 같이 도와줬죠. 그러다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도 좀 틀 겸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쩜 그리 무뚝뚝한지 대화가 두 마디 이상 왔다 가지를 못하더군요. 그렇게 어떻게 분위기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영어가 많이 어렵지? 그러자 그때서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등교 첫날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또렷합니다. 아는 영어라고는 고작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도였던 초등학교 3학년의 제가 외국인 학교에 처음으로 갔던 그날 등교하던 스쿨버스 구석에 혼자 앉아서 괜히 가방 버클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쉬는 시간엔 운동장을 뱅뱅 돌면서 운동화 끈만 뚫어져라 쳐다봤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뭐라고 하는 것인지 같이 놀자는 건지 저리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처음으로 영어가 싫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미웠죠.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저한테 들이닥치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중학생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했습니다. 최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혼자서 가열차게 얘기를 끝냈는데 옆에 친구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군요. 형은 외고생이잖아요. 정말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았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는 집에 갈 시간이 됐다며 가방을 싸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도 제대로 못했죠.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날 면학도 반은 날린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길래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나의 마음이 어긋났던 것일까? 지금의 저는 나름의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아이도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심은 원래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그 사람에 관해서 가장 나중에, 가장 최후에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뭔지를 모르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진심이 나에게 전해지기 위해선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위해선 아주 많은 시간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번 테드 유스 미추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좀 더 영어식으로 직역을 해보자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와야만 한다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와야만 합니다. 물론 그 진심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내가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진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곱절은 더 대단할 수도,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충고나 위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없겠습니까마는 이제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왔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과도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그 최고의 순간을 발로 찬 격이니 말이죠. 그날 행사단을 다녀오고 여실히 느끼게 된 것은 진심이 사람의 말을 타고 행동을 타고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였습니다. 덧붙여,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향할 때는 그 최고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항상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최고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진심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 친구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럼 앞에서 끄는 너와 나만의 시간에 뒷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며 강연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읽은 그 책의 대목에 바로 뒤따르는 문단이자 소설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주대위는 알고 있었겠죠. 아무리 근처에 인가가 있다고 얘기해도, 내가 개 짖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 라고 얘기해도 절망감에 빠져 누워있던 김일등병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란 걸 말이죠. 그러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권총을 빼내 김일등병에게 겨누며 본인을 업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김일등병이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말이죠. 책의 중반부, 개 짖는 소리가 주대위의 귀에 처음으로 들렸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받고 싶었다. 주대위가 김일등병에게 주고 싶었던 그 무엇, 동시에 본인도 받고 싶었던 그 무엇은 단순히 말하자면 진심, 그 속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진심이 삶의 의지에 대한 진심이건 동료애에 대한 진심이건 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심은 김일등병의 등에 업혔던 주대위의 몸이 툭 풀어지며 그의 전신을 향해 내려앉을 때 김일등병도 사무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진심은 그 최후의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 흥사단에서 만났던 그 중학생에 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느덧 중학교 3학년생이 되었겠군요.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대위가 김일등병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그 학생에게 무엇인가가 꼭 주고 싶네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슬아하게 쓰립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꼭 하고 싶다기보다 혹은 무슨 행동을 하고 싶다기보다 그저 마스크를 벗은 채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죠.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